나는 이제 75살이다. 살면서 많은 것을 얻었고 많은 것을 잃었다. 하지만 지난 2년간만큼 내 인생을 뒤흔든 시간은 없었다. 그때 나는 돈이 모든 것을 사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돈이 나와 내 손주를 지킬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던가. 이 이야기는 내 딸의 죽음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끝은 햇살 아래에서 손주와 함께 손을 잡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그날따라 의사가 왜 이렇게 오래 말하는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급성 심근경색, 소생 불가능, 임상 사망, 뇌사 상태, 단어들이 내 귀를 통과하기만 했다. 내 뇌에는 도달하지 않았다. 내 딸 민지는 39살이었다. 너무 젊지 않은가?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다. 병원 중환자실 밖 복도에서 나는 무릎을 꿇었다. 하늘이 없는 천장을 향해 울음을 터뜨렸다. 누군가가 나를 안아주려 했지만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나는 이 고통에 빠져 있고 싶었다. 왜냐하면 고통이 가신다는 것은 딸을 잊는다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재훈이가 나타났다. 검은 정장에 검은 넥타이. 그의 얼굴은 흙빛이었다. 내가 본 것 중 가장 참담한 표정이었다. 그때는 그것이 진정한 슬픔이라고 생각했다. 장모님, 그가 내게 다가왔다. 내 어깨에 머리를 얹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말이 뭐 하는 소리인가? 재훈이는 뭘 죄송해 하는가? 하지만 나는 그를 안았다. 그도 딸을 잃은 것이 아닌가? 우리는 함께 울었다. 장례식에서 나는 재훈이를 바라봤다. 그는 민지를 안고 울고 있었다. 이상한 표현이지만 재훈이는 좋은 남편이었다. 적어도 그렇게 보였다. 민지가 죽고 3개월이 지났을 때 나는 매일 아침 딸의 영정 앞에 절을 했다. 손으로 먼지를 닦고 때로는 이야기를 걸었다. 민지, 엄마가 여기 있어. 민우를 잘 봐줄 테니까 안심해. 민우는 8살이었다.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어렴풋이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할머니 치마폭에 안겨 있을 때가 가장 편해 보였다. 재훈이는 내 옆을 떠나지 않았다.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 밥을 지었다. 저녁에는 민우의 숙제를 봐줬다. 주말에는 함께 공원에 나갔다. 장모님 괜찮으세요? 응, 재훈아. 거짓말이었다. 괜찮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재훈이가 내 옆에 있다는 것은 적어도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다. 딸이 죽고 정확히 1년이 지난 날 나는 친한 친구들과 찻집에서 만났다. 매년 이날은 내가 물러난 날이었다. 일을 하지도 누구를 만나지도 않는다. 그저 딸을 생각하는 날. 그런데 휴대전화가 울렸다. 재훈이었다. 재훈아, 뭐해? 진짜 바쁜데. 장모님, 제 목소리가 들리세요? 네, 왜? 뭐 있어? 장모님한테 꼭 직접 말씀하고 싶었어요. 휴대전화가 아니라.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재훈이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다. 뭐야, 재훈아? 무슨 일이야? 제가 재혼하기로 했습니다. 전화기가 떨어질 뻔했다. 내 손이 맥이 빠졌다. 친구 중 한 명이 내 팔을 잡았다. 재훈아. 뭐라고? 죄송합니다, 장모님. 하지만 저도 혼자는 너무 외로웠어요. 민우도 엄마가 필요하고
나는 전화를 끊었다. 차는 원래대로였는데 입맛이 변했다. 친구들이 나를 바라봤다. 순호가 괜찮아? 재훈이가 재혼한대. 침묵이 흘렀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재훈이가 새 아내를 데려왔다. 이지아, 43살, 세련된 외모, 비싼 향수 냄새. 나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영정 민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문이 열렸다. 장모님, 안녕하세요. 이지아가 손을 내밀었다. 그녀의 손가락에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반짝이고 있었다. 내가 본 것 중 가장 큰 다이아몬드였다. 안녕. 나는 그녀의 손을 잡지 않았다. 저녁 식탁에서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다. 이지아는 자연스럽게 행동했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부자연스러웠다. 마치 연기를 하는 것처럼. 재훈이, 너희 혼인신고는 언제 했어? 나는 물었다.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재훈이의 젓가락이 멈췄다. 이지아도 나를 바라봤다. 아, 아직요, 장모님. 아직? 네. 장모님이 혹시 서운할까 봐서요. 아직 좀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는 그의 눈을 마주쳤다. 무언가가 내 직감을 울렸다. 마치 뭔가 잘못 끼워진 퍼즐 조각처럼. 그날 밤 나는 거울 앞에 서서 내 얼굴을 봤다. 늙은 얼굴,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은 여전히 선명했다. 내 직감은 지금까지 나를 한 번도 속인 적이 없었다. 그 다음 주부터 나는 재훈이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평소와는 다르게 그는 더 이상 내게 자주 물어보지 않았다. 대신 서재의 문을 닫고 컴퓨터를 켰다. 휴대전화 화면도 자주 끄곤 했다. 이상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재훈이의 방에 들어갔다. 그는 컴퓨터를 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상속법 관련 글들이 떠 있었다. 재훈아, 뭐 보고 있어? 그는 화면을 재빨리 끄고 일어났다. 아, 장모님. 그냥 조금 공부 중이었어요. 공부? 왜 상속법을? 그 질문을 입 밖에 내지는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뭔가가 틀렸다는 것을. 며칠 후 재훈이는 내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장모님, 혹시 장모님의 재산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알고 싶어요. 민우의 교육 계획을 짜려고요. 교육 계획? 민우는 아직 8살인데? 왜 갑자기? 아, 그냥. 혹시 모르니까요. 혹시 모르니까? 무엇을 혹시 모르는 건가?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변호사 최진욱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최진욱은 40년 동안 나의 법률 자문가였다. 그는 내 사업을 일궈내는데 도움을 준 사람이었다. 법률 사무실의 가죽 의자에 앉는 것은 항상 나를 긴장하게 했다. 여기서는 사업의 흥망이 결정되었고 계약의 성공과 실패가 판결되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다. 이번에는 내 가족의 문제였다. 최 변호사는 내 설명을 조용히 들었다. 그는 펜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다. 이것은 그가 생각에 깊이 빠져 있을 때의 습관이었다. 순옥 여사님, 사위분이 최근에 당신의 재산 구조에 대해서 자주 물어보셨나요? 네, 자꾸자꾸. 그리고 새 아내분과의 혼인신고를 미루고 있다고? 네. 최 변호사가 일어났다. 그는 창문을 통해 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도시 풍경이 창 밖으로 펼쳐져 있었다. 순옥 여사님,
이건 상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뭐가요? 그는 돌아섰다. 내 얼굴을 곧바로 바라봤다. 만약 당신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사위부는 새 아내와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당신의 상속자 자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손자의 법정 대리인으로서 그 재산을 관리할 정권을 행사할 것이고요.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건 불법 아닌가요? 법적으로 말하면 매우 교활한 방법입니다. 절대 드러나지 않는 방법이죠. 최 변호사는 내게 컴퓨터 화면을 보여줬다. 재훈이와 이지아 사이의 문자 기록들이었다. 이것들은 어디서? 조에 요청했습니다. 약간의 법적 절차를 통해서요. 나는 화면을 읽기 시작했다. 재훈 노인네 재산만 좀 더 확보되면 우리 계획대로 갈 거야. 이지아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난 이 늙은이 집에 있고 싶지 않아. 재훈 조금만. 모든 게 내 손에 들어올 거야. 상속권을 완벽하게 확보했거든. 내 손이 떨렸다. 책상을 움켜잡았다. 순옥 여사님, 진정하세요. 하지만 나는 진정할 수 없었다. 최 변호사가 말했다. 당신을 죽일 생각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당신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동안 당신의 재산을 천천히 합법적으로 먹어치울 겁니다.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70년을 살면서 내 사위가 나를 배신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내 딸을 이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그 밤 나는 집에 가지 않았다. 최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밤새 문서들을 읽었다. 재훈이가 내 집에서 나간 지 얼마나 되었을까? 언제부터 나를 속이기 시작했을까? 나는 계산을 해봤다. 민지가 죽은 지 정확히 1년 후에 재훈이는 재혼했다. 아니, 정확히는 재혼하지 않았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저 새 여자를 데려왔을 뿐이다. 왜? 왜냐하면 만약 내가 죽는다면 그는 사위의 신분으로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그가 새 아내와 혼인신고를 한다면 법적으로는 이미 혼인 중인 사람이 되어버린다. 그러면 내가 죽을 때 새 아내가 상속권의 일부를 가져갈 수 있다. 교활한 놈. 그리고 이지아? 그 여자는 뭐지? 처음에는 그녀가 희생자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문자 기록을 보면 그녀도 완전한 공모자였다. 나는 휴대전화를 들었다. 재훈아, 집에 와. 지금 밤 11시. 재훈이가 집에 왔다. 얼굴에는 당황의 표정이 떠 있었다. 나는 거실의 소파에서 일어났다. 내 딸이 죽자마자 내 돈을 노린 거냐? 재훈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입을 열었다 다물었다를 반복했다. 장모님, 그게 무슨... 혼인신고를 안 한 이유가 뭐야? 내 죽음을 기다리려고? 아니에요, 그게... 나는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갔다. 내 눈빛은 매섭게 변했다. 내 목표가 뭐야? 내 돈? 손주의 상속금? 아니면 다 원했어? 재훈이는 눈을 피했다. 그의 입술이 떨렸다. 그때 뭔가가 바뀌었다. 그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다. 눈이 차가워졌다. 어깨가 펴졌다. 그는 내게 돌아봤다. 네, 맞습니다. 침묵. 뭐라고? 네, 다 맞습니다. 저는 당신의 재산을 노렸습니다. 민지가 저에게 남긴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10년을 당신에게 헌신했는데
당신은 나한테 뭘 줬습니까? 내 마음이 터질 것 같았다. 너는 내 딸을 사랑하지 않았어? 사랑?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돈으로 사지 못하는 건데 당신은 돈으로 모든 게 가능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은 내가 알던 재훈이의 웃음이 아니었다. 낯선 사람의 웃음이었다. 당신은 돈이 많으니까 나 같은 놈을 종처럼 부려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게 바뀔 거야. 곧 나는 뒷걸음질 쳤다. 넌, 넌 저주받았어. 나는 그를 가리켰다. 내 손가락이 떨렸다. 내가 내 딸을 사랑했다면 이런 짓을 할 수 없었을 거야. 넌 이제부터 영원히 저주받은 채 살아갈 거다. 그리고 나는 휴대전화를 들었다. 난 너한테서 모든 걸 빼앗을 거야. 법원 입구.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기자들이 몰려왔다. 순옥 여사님, 기분이 어떠신가요? 이번 사건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앞을 바라봤다. 최 변호사가 내 팔을 잡았다. 법정에 들어갔다. 재판관이 앉아 있었다. 표정은 중립적이었다. 검사가 서 있었다. 재훈이와 그의 변호사도 있었다. 재훈이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최 변호사가 입장했다. 피고인 이재훈은 고의적으로 신규 배우자와의 혼인신고를 지연함으로써 청구인의 상속 재산에 대한 부정한 이익을 도모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계획적인 사기 행위입니다. 재훈이의 변호사가 일어났다. 혼인신고의 지연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것을 토대로 범죄를 입증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증거들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최 변호사가 문서를 제시했다. 그의 목소리는 냉정했다. 피고인과 그 배우자 간의 휴대폰 문자 기록, 상속 관련 위조 서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최 변호사가 잠깐 멈췄다. 법정이 조용해졌다. 피고인이 바로 이 법원에서 청구인에게 자신의 범행을 자인했다는 점입니다. 판사가 나를 바라봤다. 청구인, 이것이 사실입니까? 나는 일어섰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실했다. 네, 그렇습니다. 제 사위가 직접 제게 말했습니다. 그는 제 돈을 노렸다고. 법정에서 가장 긴 침묵이 흘렀다. 최 변호사가 한 장의 종이를 들어 올렸다. 이것은 민지 여인이 남긴 유언장 초안입니다. 공증되지 않은 개인적인 문서이지만 그녀의 진심이 가장 잘 드러난 문서입니다. 판사가 경청하는 표정으로 손짓했다. 최 변호사가 읽기 시작했다. 나 김민지는 남편 이재훈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 모든 재산을 어머니 김순옥에게 맡기며 내 아들 민우의 양육과 재산 관리는 어머니와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위탁합니다. 재훈이가 얼굴을 떨어뜨렸다. 그의 변호사도 무언가를 속삭였다. 법정이 술렁거렸다. 최 변호사가 계속했다. 미망인 민지조차 피고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니가 신뢰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 다른 증거가 제시되었다. 음성 파일. 재훈이와 이지아의 통화 기록이 법정에서 재생되었다. 이지아 음성, 그 늙은이, 언제 죽을 거야? 난 정말 참을 수 없어. 재훈 음성 조금만. 모든 게 내 손에 들어올 거야. 상속권을 완벽하게 확보했거든. 법정이 소란스러워졌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다. 조용합시다. 나는 울음을 참고 앞을 바라봤다. 내 손에는 흰 수건이 들려 있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나는 울지 않았다. 이것은 울음이 아니었다. 이것은 정의의 눈물이었다. 최 변호사가 마지막 대사를 쏟아냈다. 판사님, 피고는 단순한 배신자가 아닙니다. 계획적인 범죄자입니다. 그리고 청구인을 보호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피고 이재훈을 상속 결격자로 지정한다. 그 말이 나올 때 나는 하늘을 향해 한번 눈을 감았다. 청구인 김순옥의 재산은 미성년자인 손자 민우에게 전부 상속되며 순옥 여사를 법정 대리인으로 지정한다. 또한 피고는 사기죄, 상속 관련 위조죄로 판사의 목소리가 계속되었지만 나는 더 이상 듣지 않았다. 내 딸의 이름이 정의의 판결 속에서 부르짖고 있었다. 민지가 마지막으로 내게 말해준 말이었다. 엄마, 이 남자를 믿지 마. 그 말을 내가 제대로 듣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 들었다. 법정을 나올 때 기자들이 몰려왔다. 순옥 여사님, 승리를 축하합니다. 어떤 기분이신가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하늘을 바라봤다. 서울의 겨울 하늘은 맑고 차가웠다. 차를 타고 집에 가는 길, 창밖으로 도시가 지나갔다. 보령에서 온 나는 지금 서울의 고급 주택가에 살고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집에 도착했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거실에는 여전히 민지의 영정이 놓여 있었다. 나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다. 민지, 엄마가 했어. 그 남자를 모두 드러냈어. 이제 넌 안심해도 돼. 그리고 나는 손을 합쳤다. 민우는 엄마가 지킬 테니까.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순옥의 정원은 꽃들로 가득 찼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민우가 뛰어다니고 있었다. 8살 아이의 순수한 웃음이 정원을 가득 채웠다. 언제부터였을까? 이 아이가 처음으로 진정한 웃음을 짓게 된 것이. 나는 벤치에 앉아 손주를 바라봤다. 햇살이 나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따뜻했다. 이 햇살 아래에서 내 마음도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다. 민우가 달려왔다. 할머니, 할머니. 응, 뭐야? 봐봐, 나비. 저기 있어. 민우가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가리켰다. 하얀 나비가 벚꽃 위를 날아다니고 있었다. 민우의 얼굴에는 경이로움이 가득했다. 나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껴졌다. 이것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모든 것을 지켜낸 이유이다. 최 변호사가 정원으로 들어왔다. 정장 차림의 50대 남성. 하지만 오늘은 얼굴에 미소가 있었다. 순옥 여사님,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오셨어요. 앉으세요. 최 변호사가 벤치에 앉았다. 민우는 여전히 나비를 쫓아다니고 있었다. 여사님, 상속 관련 모든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민우 군의 명의로 신탁 계약도 체결했고요. 앞으로 그 아이의 미래는 완벽하게 보호될 것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정말로 당신 없이는 충분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제 당신은 그 아이와 행복하기만 하시면 됩니다. 최 변호사가 일어났다. 그는 한 번 더 나를 바라봤다. 여사님, 한 가지 더.
검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재훈과 이지아는 법정 구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죄와 상속 관련 위조죄로. 나는 그 말을 들었지만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건 이미 내 마음 밖의 일이었다. 그렇군요. 고마워요. 최 변호사가 가고 나자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아니, 민우가 있었다. 할머니, 할머니, 나비가 없어졌어. 응, 할머니도 봤어. 예쁜 나비구나. 민우가 내 옆에 앉았다. 작은 손이 내 손을 잡았다. 할머니, 아빠는 왜 안 와? 내 심장이 철렁했다. 아빠는 할머니하고 따로 살기로 했어. 왜? 왜냐하면 할머니하고 아빠가 많이 싸웠기 때문이야. 민우가 생각하는 얼굴을 했다. 할머니, 미안해. 아빠 때문에 할머니가 슬펐지? 나는 민우를 안았다. 이 작은 아이의 감정이 너무나 순수했다. 응, 맞아.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왜냐하면 넌 여기 있으니까. 할머니, 나는 계속 할머니와 함께 할 거야? 응, 영원히. 할머니가 있으니까 무서워하지 마라. 나는 민우의 머리를 쓸어내렸다. 그의 머리는 엄마를 닮았다. 민지의 머리카락과 같은 검은색, 같은 향기. 민지가 여기 있는 것 같았다. 내 품 안에 해가 지고 있었다. 저녁 햇살이 정원을 주황색으로 물들였다. 나는 민우와 함께 벤치에 앉아 있었다. 작은 손이 내 손을 놓지 않았다. 할머니, 응? 좋은 할머니가 되어줘서 고마워. 그 말에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이것은 슬픈 울음이 아니었다. 이것은 모성이 완성되는 순간의 울음이었다. 지금 나는 75살이다. 2년 전 그 일들이 지나간 지도 벌써 2년이 되었다. 돈으로 내 딸을 살릴 수는 없었다. 돈으로 나를 배신한 사위를 완전히 없애버릴 수도 없었다. 하지만 돈이 할 수 있는 또 다른 일이 있었다. 돈이 내 손주를 지킬 수 있었다. 이재훈은 지금 교도소에 있다. 이지아도 함께. 그들이 언제 나올지는 상관없다. 그들은 이미 내 인생에서 사라졌다. 어제 민우가 학교에서 상을 받고 왔다. 수학상. 그 아이의 얼굴은 너무나 밝았다. 할머니, 봐봐. 나 상을 받았어. 우와, 대단한데. 우리 민우. 나는 그 상장을 거실에 걸었다. 민지의 영정 옆에. 그리고 매일 아침 나는 여전히 영정 앞에서 절을 한다. 하지만 이제는 슬픔만 있지 않다. 감사함도 있다. 민지 봐. 너의 아들이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는지. 엄마가 잘 지켜낼 테니까. 내가 배운 것들. 첫째, 돈은 모든 것을 사줄 수 없다. 하지만 돈은 중요한 것들을 지킬 수 있다. 둘째, 모성은 죽음도 이기지 못한다. 내 딸이 죽었지만 내가 그녀의 아들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 죽지 않았다는 뜻이다. 셋째, 직감을 믿어야 한다. 내 직감이 나를 구했다. 거기에는 70년의 인생 경험이 담겨 있었다. 넷째, 정의는 느리지만 반드시 온다. 법정에서의 2개월은 길었지만 진실은 반드시 드러났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당신이 잃어버린 것이 많다고 해서 당신이 지켜야 할 것까지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 나는 내 딸을 잃었다. 하지만 내 손주는 지켜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 지금 나는 정원의 벤치에 앉아
민우가 학교에서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봄의 햇살이 나를 비추고 있다. 따뜻하다. 이 햇살이 영원히 우리를 비추기를 바란다. 민우가 나타난다. 책가방을 메고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하다. 할머니, 오늘 뭐 해? 응, 할머니는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정말? 응, 너는 할머니의 전부야, 민우. 민우가 내게 안긴다. 작은 아이의 품이 나를 모두 채운다. 이것이 상속이라고 생각한다. 돈이 아니라 사랑, 신뢰, 그리고 미래. 이것이 진정한 유산이다.